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2학기 세계사 복습 영상을 쌤이 지금 녹화해 보려고 합니다. 1강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이 복습 영상은요,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교과서 수업 있잖아요. 그거랑 거의 완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 때 열심히 들었다 하는 친구들은 이 영상을 굳이 시간 내서 볼 필요는 없고요. 혹시 뭐 좀 놓쳤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참고 삼아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먼저 볼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르네상스라는 주제죠. 르네상스라는 거는 쌤이 수업 때 이미 얘기했지만 재생, 부활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죠. 자, 도대체 뭐가 재생되고 부활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미 얘기했듯이 그리스 로마 고전 문화가 부활하는 걸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재생이라는 건 잠깐 없어졌다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르네상스를 주장한 당시 인문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중세 시대가 암흑기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인간 중심 문화가 중세 시대에 이렇게 좀 쇠퇴했다가 이 시기에 다시 부활한다고 봤던 거죠. 근데 그게 왜 가능했냐? 여러분 배경을 알아야겠죠. 이 르네상스라는 흐름이 어떻게 등장할 수 있었느냐를 알아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무래도 첫 번째, 당시에 교회 권위가 쇠퇴한 게 아무래도 크겠죠. 우리 중세시대 후반부에 십자군 전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뭐야 교황과 이제 황제의 싸움도 있고 하면서 점점 교회의 권위가 쇠퇴하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의 권위가 쇠퇴하니까 반대로 이제 인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거죠. 자, 거기에서 이제 왜 하필 또 이탈리아냐 했을 때는 자, 그 지역이 얘는 로마 제국의 중심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가 많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제 르네상스 시작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지역적 배경도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라는 나라가 워낙 옛날에 멸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로마라는 나라의 문화가 막 이렇게 다 흩어지고 없어지고 소실되고 했을 텐데 어떻게 이 시기에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 보이시면 비잔틴 제국이라는 나라가 그 문화를 이제 계속 이어받아서 잘 보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도 있고요. 인근에 이슬람도 있잖아요. 자, 그들의 영향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많은 학자가 이쪽으로 피신해 오면서 고전 문화 연구가 활발해졌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네 번째는 당시 이탈리아 북부에 되게 부유한 도시가 많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가문이 있다고 했죠. 바로 어디라고 했죠, 여러분? 바로 메디치 가문 같은 그런 가문들이 워낙 경제적 부를 쌓다 보니까 그 경제적 부를 과시하는 하나의 측면으로서 문예 부흥에 많이 후원을 하죠. 자, 이러한 조건이 갖춰진 이탈리아에서 그래서 고전 문화의 부활, 르네상스라는 흐름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기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인문주의. 말 그대로 인간에 대한 학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을 보다 개성적인 존재로 파악하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보다는 인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상세계보다는 현실세계 이렇게 좀 더 관심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외워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인물과 대표적인 작품 꼭 연결해서 외워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나오는 게 여기 나오는 페트라르카라는 인물이에요. 최초의 근대인이라고도 불렸던 이 사람은 여기 보시면 서정시라고만 적혀 있지만 쌤이 수업 중에 이미 얘기했듯이 그 제목이 칸초 니에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감정에 더 초점을 맞춘 그런 작품을 썼고요. 그다음에 보카치오라는 사람은 데카메론이라는 요 글에서 인간의 위선 풍자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 군주론 유명한 책이죠. 예, 군주론에서 강력한 군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현실 사회에 관심이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미술 분야 보시면 대표적인 인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워낙 유명하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모나리자 같은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에
뭐 피에타상도 있고, 그다음에 천지창조 같은 작품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라파엘로 같은 경우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뤘던 그 아테네 학당 기억하시죠? 자, 요런 작품을 다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르네상스가요, 거기서 국한돼서 발전한 게 아니라, 주변 나라로 퍼져요. 그래서 알프스 산맥 이북 쪽, 유럽 쪽으로도 르네상스가 확산되는데, 근데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의 특징은 좀 다르다. 뭐가 다르냐? 그 지역은 여기 나온 것처럼 여전히 교회의 영향력이 그래도 강하게 남아있는 지역이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교회가, 좀 뭐랄까, 옛날처럼 정상적인 교회라기보다는 굉장히 부패한 교회였던 거야. 그러다 보니 이쪽 지역의 르네상스는 인문주의자들은 이 교회에 대한 비판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교회, 그다음에 사회 지배층을 비판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나중에 종교 개혁으로 이어진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나와 있는 에라스미스라는 인물이야. 그렇죠? 자, 이 사람이 쓴 우신예찬. 이 책 제목 자체가 당시 교회를 풍자하는 거잖아요. 우신, 어리석은 신을 예찬한다. 찬양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글에서 교회의 허식과 성직자의 타락상을 풍자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에라스미스는 루터랑도 좀 이렇게 교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영향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토마스 모어 같은 경우 영국 사람이죠. 이 사람은 유토피아라는 글을 통해서 당시 사회를 비판하고 좀 더 이상 사회를 제시를 했죠. 나머지 부분은 쌤이 한번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렇죠? 그래도 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술은 르네상스의 확산 그리고 종교개혁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그래도 알아두자라고 수업 때 얘기했었죠. 자, 바로 이어서 볼 건 바로 우리 종교개혁입니다. 그렇죠? 자, 종교개혁이라는 주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방금 본 것처럼 알프스 이북은 교회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강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특히 당시 교황, 바로 레오 10세라는 인물이 문제가 많았어요. 자,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냐면 성 베드로 성당의 증축, 좀 너무 낡아가지고 좀 이렇게 보강이 필요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없으니까 그걸 모으기 위해서 면벌부라는 걸 판매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면벌부. 종이에요, 종이. 자, 그 종이를 사면은 자신의 가족들, 이미 뭐 저기 지옥으로 간 그런 가족들도 구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홍보를 한 거죠. 이걸 사면 우리 가족은 물론 나도 벌을 면해서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일종의 뭐 장사하는 방향으로 활용을 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루터라는 인물 중요하죠. 루터라는 인물이 당시에 이런 교황하고 여러 또 그 성직자들의 그런 부패상을 이제 보고 당시 루터가 신학 교수였단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여러분 주장한 게 뭐라고 했어요? 아래 나온 것처럼 어떤 우리 인간의 구원이 뭐 어떤 종이 쪼가리에 달린 것도 아니고 교황한테 달린 것도 아니고 오로지 뭐냐면 오직 신앙과 은총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쌤이 이게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이걸? 바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의인설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글씨가 좀 어렵네요, 여기 쓰는 게. 자, 의인설. 그리고 성직자들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직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만인이 사제가 될 수 있다. 만인사제주의라는 거 주장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거의 근거는 결국 성서다, 성경이다 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 부패를 비판했던 거죠. 사실 루터는 그냥 이 기존 교회의 부패를 개선함으로써 교회를 더 이제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로마 가톨릭이 이런 루터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겠죠. 예, 그래서 루터에 반대하는 세력이 이제 대립을 한참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화의에서 루터파가 공인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기존의 가톨릭 쪽이 구교가 되고요. 루터파 같은 세력이 신교가 되면서 이제 기독교 세력이
둘로 갈라지는 이런 흐름으로 나가게 된 거죠. 네. 근데 여러분 루터파는 그래도 비교적으로 좀 더 중앙 집권화된 신교예요. 그러니까 국가 교회의 성격이 더 강한 신교라고 할 수 있는데 반면에 루터의 영향을 좀 받은 칼뱅 같은 경우, 칼뱅은 프랑스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가 워낙 강력한 가톨릭 국가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종교개혁하기 어려우니까 인근에 스위스라는 데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종교개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했죠. 자, 이 사람이 주장한 거는 물론 이 사람도 성경을 기본으로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한 특징적인 주장은 또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예정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어 라고 주장한 겁니다. 뭐 면벌고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죠. 정해져 있으니까. 다만 근데 그럼 구원이 정해진 구원이 구원이 된다고 약속받은 사람들은 뭘로 그럼 알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것은 바로 평상시의 그런 생활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구원의 징표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이 칼뱅파에서는 아무래도 경제적 성공을 신의 은총으로 긍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 성장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줬다는 게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특히 그리고 칼뱅파는 루터파와 다르게 더 다른 나라로 많이 확산이 돼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지도에 나온 것처럼 네덜란드 쪽으로는 고이센, 그쵸? 그 다음에 프랑스 쪽에 위그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 북쪽으로 영국 쪽에 청교도,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쪽에 이제 장로파 이런 식으로 이제 확산이 됐다는 내용이 여러분 잘 나와 있죠. 그렇죠? 특히 여러분 이 중에서 장로파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요거니까요. 근데 이런 장로파를 비롯한 여러 이 칼뱅파 신교의 특징은 뭐냐면 어쨌든 지향하는 거는 장로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하는 주체가 성직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신도에서 장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이제 루터파에 비해서는 민주적인 성향이 좀 있다라는 거 알아두라고 선생님 참고로 얘기했었죠.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러분 내려가시면 여기 본문에 루터의 95개조 방만문과 그다음에 칼뱅의 예정설 나와 있잖아요. 이 두 글은 기본적인 글이니까 꼭 보셔야겠죠. 칼뱅의 크리스토교 강요 또는 기독교 강요라고도 하는데 1536년쯤에 편찬됐다고 얘기했었죠.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죠? 네. 내려가서 근데 여러분 이 루터나 칼뱅이 물론 제일 중요한데 다른 방향의 종교개혁도 하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였어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영국의 종교개혁이라고 했죠. 영국은 사실 근데 교리적인 종교개혁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당시 영국 왕이 헨리 8세가 왕비랑 이혼하고 싶었다고 했죠. 첫 번째 왕비 사이에서 아들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후궁한테 또 관심이 생기니까 첫 번째 왕비와의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왕비랑 교황이 또 약간 관련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교황이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에 굉장히 영향력 아래에 있었는데 신성 로마 제국 쪽하고 이제 헨리 8세의 왕비가 친인척 관계였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교황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자, 그랬더니 이제 헨리 8세 그럼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겠다. 그냥 우리 자체 교회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내리죠.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수장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수장법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영국 교회 수장님을 선포하고 이제 교황이 여기 나온 것처럼 지배로부터 독립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되게 웃긴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바뀔 게 크게 없는 거죠. 아무래도. 근데 문제는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은 개혁이다 보니까 나름 영국 국교회가 이렇게 등장했지만 영국 전역에서 영국 국교회 예배 형식이 이렇게 통합되지 않은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시기쯤 가면은 통일법이라는 걸 만들면서 영국 국교회라고 한다면 이런 예배 형식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통합을 한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확립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자, 요 맨 마지막 문단 말고 바로 위에 보시면 자, 그럼 가톨릭 교회는 가만히 있었느냐? 가톨릭 교회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국교 쪽에서도 자기들의 어떤 부패 현상을 인식했겠죠. 이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도 자정 운동을 하겠지. 그래야지 살아남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알라고 했죠.
하나는 바로 트리엔트 공의회. 그쵸?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교황의 권위도 물론 제어하긴 하지만 폐단을 좀 고치려고 했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나오는 로욜라라는 사람도 중요하다고 했죠. 로욜라. 예수회를 세웠다라고 나오잖아요. 그쵸? 1540년쯤에. 예수회 세워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공격적인 선교 활동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가톨릭 교회를 좀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 하나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래쪽은 이제 구교와 신교의 대립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물론 아우구스부르크 종교 화의처럼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그게 그렇게 마무리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대립이. 그래서 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네덜란드, 에스파냐 전쟁도 물론 있지만 수업 시간에 쌤이 좀 강조했던 건 여기 나와 있는 프랑스의 위구노 전쟁. 그쵸? 위구노 전쟁. 그 다음에 독일에서 발생했던 30년 전쟁. 요거 두 개 정도는 여러분 좀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프랑스에서 발생한 이 위구노 전쟁 같은 경우에, 여러분 1562년쯤부터 전개가 됐죠. 그래서 이게 낭트 칙령이 만들어질 때까지 꽤 오랜 시간 전쟁이 벌어지면서 구교랑 신교도 사이에서 엄청난 희생이 발생했었죠. 자, 이 전쟁의 끝에는 여러분 그때 얘기했듯이 여러분 필기는 해놓으셨겠죠? 앙리 사세라는 인물이 있어요. 자, 이 앙리 사세는 당시 신교 쪽, 위그노 쪽의 인물인데 이 사람이 즉위를 하면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위에 즉위하면서 본인은 구교,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그러면서 낭트 칙령이라는 글을 반포해서 프랑스 내에서 제한적인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줬다. 위그노한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독일 지역 같은 경우 보시면 독일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여러분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의를 통해서 루터파를 인정해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다시 이때 30년 전쟁이 벌어지느냐? 이거 30년 전쟁이니까 베스트팔렌부터 역순으로 보시면 1618년부터겠죠. 자, 왜 그러냐면 요 시기부터 이 시기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페르디난트 잘못 적었네요. 페르디난트 2세라는 황제가 있다고 했죠. 이 사람이 다시 가톨릭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독일 내의 신교도들이 이제 반발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루터파는 물론이고 아직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지 못했던 칼뱅파도 더 이제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페르디난트 2세와 당시 이 신성 로마 제국 내에 신교도 제후들하고 일단 한판 붙었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그 신교도 제후가 쌤이 얘기했듯이 팔츠라는 지역에 제후가 있다고 했죠. 예, 근데 그 제후가 졌다고 했습니다. 그쵸? 자, 졌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페르디난트가 이기는 걸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주변에 신교도 국가들이 개입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죠. 대표적으로 루터파 국가들이 많이 개입합니다. 뭐 덴마크라든지 스웨덴 같은 국가들 있죠. 덴마크, 스웨덴 같은 국가들이 개입을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요. 덴마크나 스웨덴의 개입도 결국엔 패배해. 자, 그랬는데, 이 전쟁의 끝에는 이제 프랑스가 개입을 합니다. 자, 프랑스는 여러분 방금 위그노 전쟁 때 얘기했듯이 구교 국가예요. 굉장히 강한 구교 국가야. 그러니까 앙리 4세가 비록 낭트 칙령을 선포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구교 국가예요. 근데 왜 구교를 이제 강화하려는 페르디난트랑 붙었느냐? 왜 그러냐면 프랑스의 지리적 위치가 신성 로마 제국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 강해지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프랑스 입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붙게 됐고요. 요 단계쯤 오니까 이제 신성 로마 제국 쪽에서도 한 발 이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맺은 게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거다. 여러분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내용이 물론 있어요. 쌤이 줬던 그 프린트 보셔야겠지만 근데 여기서 일단 복습 강의에서 강조를 두 가지만 한다면 하나는 뭐냐면 종교적으로 요 시기에 가서 독일에서도 드디어 글씨 쓰는 게 어렵네요. 네, 칼뱅파를 드디어 인정했다라는 거 하나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아실 거는 이제
독일 내에 쉽게 그냥 적을게요. 독일 내에 소국들, 작은 나라들이 있어요. 신성 로마 제국 내에 작은 제국들이 있어. 영방 국가라고도 하는데, 자, 이들의 독립성이, 아이고, 글씨 쓰는 게 되게 어렵네요. 독립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30년 전쟁, 베스트팔린 조약을 계기로 해서 신성 로마 제국은, 사실 뭐, 껍데기만 남는 거죠. 그 안에 작은 이제 소국들이 더 사실상 독립국처럼 이제 나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뭐예요? 프로이센이나 뭐,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인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일단 1강에서는요. 쌤이 르네상스부터 종교개혁, 종교전쟁에 대해서 좀 그냥 아주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수업 중에 다뤘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여러분 수업 때는요. 이거보다 더 몇 가지 더 추가로 다룬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쌤이 얘기한 이 복습 내용만 보지 마시고 시험 대비를 위해서는 그 수업 때 열심히 들은 친구의 필기도 참고하시고 쌤이 배부했던 활동지도 다시 한번 보면서 시험을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쌤이 다음 강의 2강 때는 이제 신학로 개척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